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대권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건 배정호 세한대 교수요.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에 앞에 타이틀에서도 나갔습니다만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수요일인데 며칠 정도 남은 거예요? 지금 한 140여일 남았나요? 그렇죠. 네. 정확히는 모르시죠 아직. 예. 예. 5개월 미만이라는 건 압니다. 5개월 미만. 네. 저기 배 교수님 고향 후배한테 문자 왔네. 오창호님인데 목포고등학교 선배님 배정호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기쁘죠. 자, 대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년 말에 법무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정직 2개월 징계 내린 건 정당했다. 이런 법원이 판결이 어제 나왔어요. 네, 정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예비 경선 후보 상당히 좀 명분이 궁색하게 됐어요. 이번 이제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법무부,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죠. 가 요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정당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직을 넘어서 면직이 타당하다. 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징계 사유가 4건이었어요. 하나는 재판부 산찰 문건 작성 배포 문제,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 그리고 또 하나가 중립의무 위반. 그런데 중립의무 위반 빼고는 3가지가 다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직까지도 해당하는 그런 이제 중대한 비위다. 이렇게까지 결론 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완패라고 보는 게요. 네. 중립의무 위반 이 부분도 사실상 본인이 중도에 그만두고 대권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까지도 사실은 결국은 의무를 위반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세웠던 명분, 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법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이 2가지 명분이 본인에게 지금 부메랑이 돌아온 그런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쪽에 이제 반응이 궁금한데요. 윤 총장 쪽은 거의 아주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식의 아주 격한 반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에 그것도 논리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수용 못한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 사법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배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은 다만 2가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어쨌든 부당한 징계가 윤 총장의 사퇴 명분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명분이 조금 훼손된 건 사실이긴 하나 그러나 앞서 2차례 재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2차례 가처분 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고 그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이 2달의 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정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1심 정식 재판에 들어오니까 정식 재판에서는 이것이 이제 윤 총장에게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면직까지도 가야 된다고 봤는데 네. 왜 앞선 2차례 재판과 1심 재판이 상이한지 이것은 이제 항소심에 가서 다툴 여지가 있겠죠. 아마 윤 총장 측은 항소심 가가지고 한번 세게 붙어보겠다라는 그런 보관 같습니다. 네.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도요. 지금 이제 자기 모순에 해당되는 게요. 2가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법원의 판결. 이번에 본안 심판 관련된 것도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한 거는 맞다. 자신에게 불리한 거는 맞지 않다. 라는 얘기는 이중잣대이기 때문에 결국 맞지 않고요.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 관련된 것은 결국 임시적 성격이었고 이번에 정식으로 법원에 본안소송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본인이 패소한다면은 본인의 대권 도전의 명분은 완전히 추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대1 나온 거니까 항소심 가봐야 되겠죠. 그런데 항소심에서조차 만약 여기에 대해서 1심의 판결이 유지된다면은 그때는 윤 총장한테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청취자분들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대선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2개월 징계 이게 촉발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본인은 계속해서 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나를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니 내가 이 검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내가 투쟁하고 있고 도저히 못 지키겠으니까 내가 결국 이제 중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검찰권을 사적으로 악용했다라는 그래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결론이 내린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정치는 명분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명분이 좀 훼손된 거 아니냐 지금 배종호 교수님의 지적은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쪽 그 여권 쪽에서는 뭐 사과해라 이런 입장인데 이재명 후보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서 독립군 행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인이 탄압받는 검찰총장 이미지를 축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명분 삼아서 대선 출마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부정당한 것 아니냐 법원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3가지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국민에게 사죄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보직을 사퇴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 활동을 중단 선언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징계로 공무원에 면직됐는데 어떻게 최고 수장 공무원의 그런 대통령이 되겠느냐라면서 맹공을 펼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고리로 삼아서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석열 총장 공격하는 거는 뭐 본인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도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이런 명분, 부당한 명분을 고리로 본인의 이것을 돌파하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 당 해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후폭풍이 셉니다. 그래서 같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오만 방자하다, 등 뒤에서 칼 찌른다. 예? 아주 당내에서 오가는 표현도 거칠고. 자, 최 평론가님 네.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게 논란이 될 줄 몰라서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다분히 전략적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3차 마지막 경선이잖아요. 11월 5일 날 정말 국민의힘 운명을 가르는 그 거기 선거에서 당원 50%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분석해 드렸는데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24만 명이 들어왔어요. 네. 권리당원이.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권리당원이 28만 명입니다. 도합 52만 명인데 말하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에 입당한 사람들은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른바 찐당원들이죠. 28만 명. 정말 국민의힘 계속 지켜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당에 내가 사실은 야권의 유일의 후보로서 여권의 후보를 이긴다고 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켜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지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말을 뺐죠. 사실 그거는 좀 더 잘해보자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뺐는데 저는 상당히 고도의 전략적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의 찐 당원들 그렇죠. 한 호소다 저는 보는 거죠. 기획적인 발언인 것 같다. 네네네. 뭐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전략적 발언이 아니고 그만큼 지금 다급하다. 잘못하면 내가 홍준표 후보에게 먹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제3지대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건데 본인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해체까지 얘기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유승민 공격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 이제 4명이 토론회를 MBC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맞대결을 그렇죠. 하는데 예. 그거는 밤 9시부터 2부 시간에 2부죠. 예. 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제 밤에 이 화천대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됐어요, 배 교수님. 네, 검찰 수사가 상당히 모양새가 사납게 됐어요. 검찰 수사 좀 제동이 걸린 것 같고요. 한마디로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존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전문가들은 검찰 수사가 좀 무리수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대부분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그런 녹취록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김만배 씨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실질 심사에서도 그 녹취록 원본을 틀라고 그러니까 못 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내세우지 못한다면은 상당 부분 김만배 씨 핵심 키맨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구속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3억인가 받았다라서 이미 구속이 됐는데 됐죠. 예. 네. 이 줬다고 하는 사람은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 저도 같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 구속을 대통령 지시 4시간 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섣부르게 한 거예요. 섣부르게 영장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에 담긴 내용이 700억 원대 뇌물 공여, 1,100억 원대 배임, 50억 원 횡령. 그리고 이런 정도면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건데 이걸 뒷받침하는 수사 증거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기각이 되니까 오늘 성남시청 압수수색 들어가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검경 수사 공조하라. 그러니까 또 그 김호수 총장이 뭐라 했습니까? 수사 한라인 설치해라. 다 공연불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이런 부실 수사 결국 나중엔 이렇게 간다면 특검 얘기 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최평론가님 특검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검 주장이 더 힘이 실릴까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 특검의 목소리를 높이겠죠. 왜냐하면 뭐 검찰이 눈치 보기 수사한다, 늑장 수사한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을 얘기를 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한다,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신속하게 수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검찰이 질척질척 수사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상당히 늑장 수사하면 누구에게 이롭겠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종의 대통령이 경고를 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대선까지 끌고 가면은 결국은 상당 부분 검찰이 이 대장동 수사를 통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본인이 대선에 집중하는 데도 오히려 나을 거예요.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특히 계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사를 좀 굉장히 박차를 가야 되겠고 특히 컨트롤 타워가 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검찰 수사 따로 경찰 수사 따로. 그래서 저는 특검을 도입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합동수사본부는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에 대한 진실 한마디 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오늘 뭐 저기 주간조선 창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특검 도입해야 된다가 73대 20일 나왔다는데 사실 우리가 특검하면은 뭐 여야 합의해서 정치권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2014년에 상설 특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특검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도 할 수 그럼요. 있습니까? 그 대표적 사례가 이번에 올해 4월달에 그 세월호 다시 특검 도입했잖아요. 그 여야 합의 안 했어요. 법무장관이 해가지고 바로 위원회 구성해서 특검 2명 대통령한테 올려서 대통령 1명 지명해서 한 거예요. 토탈 소요 시간 8일 걸립니다. 그리고 특검이 지명되면 20일 동안의 수사 준비 기간 가집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은 60일입니다. 2달입니다.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를 적용한다 해도 내년 1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식으로 검찰이 그러니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검찰이 부실 수사하잖아요. 특검 도입 여론이 지금 73%인데 불을 지를 겁니다. 그리고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은 결국 이거는 여권에게도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이것은 꼭 굳이 왜 정치권의 합의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특검 도입을 회피하라는 그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데 네. 꼭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그런 거 안 안 해도 해도 된다니까요. 상설 법무부 특검법이 장관이 통과됐어요. 결정할 예, 수도 예, 있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상설 특검을 도입하는 그런 이제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는 방법,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법. 근데 지금 특검 도입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설특검 도입은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없고 네. 그럼 나머지 이제 법무부 선택지가 장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도입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저는 얘기다. 대통령이 라는 결단을 얘기를 좀 얘기하는 하는 거죠. 거, 예. 신속하고 조속하게 철저히 수사라 그랬잖아요. 대통령 그게 안 되면 결단도 특검 마찬가지죠. 여야가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대통령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겠어요? 여야가 이렇게 첨예할 때 법무부가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게끔 만든 법의 취지가 바로 상설특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무적 판단에서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네. 자, 다음 주 이제 경기도 국감입니다. 18일하고 20일 이재명 지사 출석할 예정인데, 자, 야당한테 유리할까요?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뭐 그거는 이제 주권자, 국민,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겠죠. 따라서 이날 TV 토론이 굉장히 이 대장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하여튼 시청률이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최고의 시청률 기록하는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9시도 윤석열, 홍준표 맞대결 이 부분도 아마 시청률 높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국감이. 네, 저는 생각할 때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 불리할 것 같으면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 나타나겠다고 선택을 했겠습니까? 예. 송영길 대표가 계속해서 회피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증거 또는 뭐 근거를 내야 되는데 카드라라는 통신 가지고 계속 때리기만 하면은 충분히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유리한 플레이 그라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왜 이 부분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왜 이 부분이 부족했는가?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좀 제도적 법적 보완이 어떤 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과 대해서 또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국민 유권자들이 공감대를 갖는다면은 오히려 플러스로 이게 반전될 소지가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은 이제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잘만 띄워준다면 유리할 것이다. 저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도 있는 고위험 고수익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고위험의 방점이 더 찍혀 있어요. 왜냐 박용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차하고 저쪽 차하고 부딪히면은 우리 차 손해다. 우리가 좀 비싼 차다. 그리고 보험도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이건 피하는 게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결단했기 때문에 돌파하겠다는 의지는 미쳐져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낙연계 의원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서른 의원도 결정적인 증인 3명 우리가 뭐 접촉한 바도 있다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 이른바 청부질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틀을 잘 넘기는데 저는 20날이 더 주목돼요. 왜 20날이 주목되느냐.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지만 20날이 유동규 씨가 구속영장 만료가 돼가지고 공소장이 작성되는 날입니다. 아, 그날이네요. 그날 20날입니다. 그러면 이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이것이 또 국감에 어떻게 연동되느냐. 저는 굉장히 지켜볼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단은 이제 국민이 할 거고 18일, 20일 국감 지켜보는 걸로 하죠. 자, 세 번째 요 얘기만 좀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캠프 해단식이 있었어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이낙연 전 대표 후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네, 이낙연 후보 차분하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격앙되어 있는 느낌인데 자 관련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일배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자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 이게 봉합이 될지 자 두 분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봉합이 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런 발언이 해단식 발언인데요. 해단식에서 구체적으로 맺힌 게 좀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좀 뒤끝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강물론을 내세우면서 경선 승복 선언했지만 여전히 뒤끝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원팀보다는 반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팀? 반팀. 왜냐하면
지금 이 원래 경선 승복은 말미에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옛날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한테 선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깔끔해야 되는데 여지가 남기고 지금 지지자들의 화학적 융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태도와 송영길 대표가 얼만큼 더 로키로 가느냐 최대치를 좁히는 것이 그게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남은 과제고 이재명 후보가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마지막 고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우킥 그러면 UFC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타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재호 교수님, 최시영 평론가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